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서양의 의식주 여섯 번째 강의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 시간에 제 소개를 두루두루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옥입니다. 그래도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건축 이야기는 사실은 건축을 찾아가서 역사를 읽어보는 그런 겁니다. 건축이라는 게 건축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건축에 담겨 있는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좀 큰 역사 또는 이렇게 좀 약간 미시적인 미세한 역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묻어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청제국이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왕조를 너무 멋있게 얘기했나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 얘기해서 청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중심지, 그 중심지에서도 그 궁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군주가 앉아 있는, 황제가 앉아 있는 바로 그곳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두 번째 오늘 이야기도 시작은 이곳에서 해보겠습니다. 길 떠나기 전에 집이란, 그러니까 백성들의 살림집은 우리가 앞에 얘기를 했고, 이제 황제들이 사는 곳은 살림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곳에는 거주의 기능도 있고 의례의 기능도 있고 특히 황제가 권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행사하고 때로는 권력이 충돌하고 그것이 뒤집어지기도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정치사가 아주 진하게 쓰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의 그 궁궐에 새겨진 역사, 그래서 여행객으로서는 그런 궁성의 또는 궁궐이 건축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역사 한 가닥을 두루두루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물론 중국이라는 게 땅덩어리도 크고 왕조도 많았고 역사 유적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만주족 역사 기행에서 만났던 궁궐 건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멋져 보이고 어떤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고 그 세력이 약했을 때는 수도 내지는 이런 것들이 성곽 수준을 이렇게 크게 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주족 역사 기행을 쭉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손으로 그린 지도는 원래 있었고 그 위에 여행 노선을 제가 손으로 그렸다는 뜻입니다.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 제가 만주족 역사를 전공한 두 학자와 또 만주족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다른 일반인들과 이렇게 동행해서 같이 역사 기행을 했습니다. 흑룡강성의 하얼빈에서 시작해서 지금 노선에 보는 대로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때부터 서남쪽으로 쭉 훑어 내려와서 북경까지 오는, 베이징까지 오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런 여행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여진족이 두 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나라가 있었고 하나는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우리 국사에서도 시대에 맞춰서 다 이렇게 출연하는 주요한 조연들이죠. 우리가 보면 조연입니다. 동아시아 역사로 크게 보면 그쪽에 힘이 있을 때는 그쪽이 더 주류를 형성했었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연으로 등장한 게 금나라와 청나라 둘 다 여진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금나라의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금나라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원나라 명나라 시대에는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았지만 나름 이렇게 저렇게 그 군집을 이루어서 살았을 때 거기에서 수도 내지는 작은 부족 단위의 또는 부족 연맹체 단위의 정치 중심이 있었던 곳들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금이 세워졌죠.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기병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명나라와 맞서면서 청나라를 세웁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그 다이신 군이라고 했고, 이제 그것을 금나라라는 뜻입니다. 골드라는 뜻이죠. 역사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의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합니다. 후금이라고. 이제 후금에 누르하치가 있었던 그런 궁궐을 찾아볼 수 있고, 한 번 옮겼습니다. 동경성으로. 지금 보시는 곳인데, 여기에서 다시 뒤로 좀 물러나서 약간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중국스럽지만 가만히 보면 중국의 그 일반적인 그 전각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이 자리 바로 옆에 우리에게는 병자호란의 주역으로 삼전도에 와서 그 조선의 임금을 무릎 꿇게 했던 홍타이지가 이 옆에 이제 훨씬 더 중국스러운 궁궐을 덧대어서 지었습니다. 어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이 궁궐은 선양에 있습니다. 시명이죠. 선양에 있는데 선양의 고궁이라고 합니다. 고궁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죠. 거기에서 북경으로 쭉 오다 보면 승덕이라는 곳에 청더라고 하는 곳에 피서산장이 있습니다. 저 피서는 더위를 피하다는 뜻입니다. 말 자체는. 그러나 정확하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이징에 있었던 황제들이 피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 출장 중에 머물 수 있는 행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조의 수원 행성이 있었죠. 그것과 같습니다. 황제는 이제 보통 출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현대적인 용어로 그런 거고 순행한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동순, 북으로 가면 북순, 남으로 가면 남순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강희제와 걸륭제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행궁에도 청나라의 정치적인 역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건축 자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성, 지금 베이징의 고궁이라고 부르죠. 자금성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성기를 맞았고 전성기가 지나서 쇠락했고 1910년에는 이제 왕조로서는 이제 끝을 나는, 우리가 이제 멸망했다고 하는데 다 죽어서 없어진 건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은 상실하지만 이제 일단 왕조는 그때 끝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금성,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에게 궁궐 건축에 어떤 역사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단지 황제가 거처하기 위한 건축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역사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좀 몇 가지 그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제 소개를 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고 학자들이 잘 연구하고 어떤 때는 그 연구한 거를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학술서가 아니라 교양서라고 얘기하죠. 역사 교양서 정도 되는 그런 책들 가운데 제가 이 만주족 역사 기행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만주족 역사나 만주족 그 역사의 변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좀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주족 이야기, 저자가 이훈입니다. 고려대에서 만주어 사전까지 편찬했던 만주어와 만주족 역사의 아주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이거는 지금 서울대에서 이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구범진 교수가 쓴 책이고,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이라는 책도 최근에 낸 이 역사 교양서의 하나입니다.
아주 그 역사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흥미롭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읽어볼 만한 책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자금성의 그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들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자금성을 돌아볼 때 이게 건축물로만 보이기 시작하면 남문으로 들어가서 북문으로 나오거나 북문에 들어가서 남문으로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걷기만 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북경이요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그러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 이 자금성에 묻어있는 담겨있는 이런 그 역사 이야기로 자금성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읽고 거기를 가면 훨씬 더 그 풍요로운 역사 상식도 가질 수 있고 흥미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학자가 쓴 연구한 연구 내용을 가지고 읽고 저는 현장을 여행해보는 여행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만주족의 역사, 청나라의 역사는 역사 얘기의 비중이 조금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역사에 청나라 초기, 중간에 전개된 이야기, 그다음에 자금성에서의 그 청나라 이야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봤던 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천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을 읽어보고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책은 만주족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훈이라는 그 학자가 쓴 책인데 이 이훈 박사는 만주어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만주어와 만주 역사에 아주 정통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바로 이제 저하고 같이 이 역사 기행을 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서울대에서 이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구범진 교수의 책입니다.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두 번째는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두 책은 여러분께 제가 권해드리는 책으로 하죠. 손색이 없다고 할까. 학자들의 책을 제가 손색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좋은 책입니다. 제 느낌에. 그 다음에 자금성 이야기는 그 자금성을 여러분들이 여행할 기회들이 분명히 일생에 한 번은 오게 돼 있습니다. 베이징에 가면 꼭 가게 돼 있는데 자금성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북문에서 남문까지 비슷한 건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겁니다. 게다가 베이징의 여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재미없이 하염없이 걸어가면 좀 지루합니다. 이때 이런 자금성 이야기, 이런 책, 다른 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가면 어느 지역에, 어느 궁궐에, 어느 전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정도를 조금씩 기억하고 가면 비슷해 보이는 건물들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궐 건축에서 읽는 역사 이야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책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도 하필이면 만주족 이야기를 하는 건데 라는 얘기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 우리가 만주족이라고 하면 이제 여진족 또는 만주족 같은 말이면서도 약간 다른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진족이 족칭을 새로 만들어서 만주족인데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오랑캐라든지 되놈, 그래서 약간 발음이 좀 세지면 떼놈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보지만 변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저 굉장히 야만스럽고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그런 복장, 이렇게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좀 약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만주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가, 그 얘기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체로 얘기하면 스스로 얘기할 때 그 전의 중화민국,
대만에 있는, 현재는 대만에 있죠. 중국 대륙 기준으로 하면 이전에 있었던 중화민국과 구분해서 지금은 신중국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중국입니다. 이 신중국이 현재의 이제 그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는 그 중국인데, 이 중국의 모태는 청나라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중화민국과 경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대만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차지했으니까 중화민국을 이렇게 이게 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모태는 청나라 제국입니다. 대청 제국입니다. 이 지도에서 청나라의 최대 판도와 신중국의 영토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중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국경입니다.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바깥 부분들이 말하자면 거기까지가 청나라의 영토였었습니다. 청나라가 훨씬 크다는 걸, 훨씬 넓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여진족, 만주족의 청나라는 그 확장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만주에서 빗금 채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진족, 만주족이 살아왔던 그들의 강역입니다. 거기에서 누르하치, 홍타이지를 거치면서 중간 쪽으로 이게 쭉 확장하게 됩니다. 내몽골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 그래서 분홍색 옅은 부분까지가 1차로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장악한 것은 베이징에 들어가서입니다. 베이징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명나라의 남은 세력들을 전부 정리를 했는데 약 4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한 부분이 내지라고 합니다. 또는 직성지역이라고 합니다. 직할로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직성지역. 그 부분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조금 더 붉은 부분, 이게 외몽골이라고도 하는데, 몽골 부분, 현재의 몽골 공화국입니다. 그 땅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 티벳, 칭하이, 이 지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청나라 제국이 확장된 겁니다.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명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됐는데, 명나라와 청나라는 제가 볼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명청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두 나라가 유사하고, 이 시대적으로 물론 붙어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비슷할 거라고 제가 볼 땐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민족 구성이 다릅니다. 명나라는 한족이 지배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족이 다수였기 때문에 지배적인 민족이 한족이었다는 게 그렇게 별로 드러날 필요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다수가 한족이었으니까. 그러나 청나라로 와서는 지배 민족이 만주족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민족 구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커다란 민족 구성으로 보면 청나라는 만주족, 몽골족, 한족, 회족, 그리고 장족, 티벳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다랗게 5덩어리가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한족 중심의, 한족이 다수를 차지했던 그런 명나라와는 민족 구성이 다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드러나게 달라지는 것은 영토의 사이즈입니다. 영토의 사이즈. 현재 그 신중국의 영토는 965제곱킬로미터인데, 대청제국, 청나라가 가장 넓혔을 때는 1315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거에 60배 정도 됩니다. 현재 신중국보다 1.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만했었는데 신중국, 현재의 중국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1.4대 1이니까 약 3분의 2로 줄어든 겁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명나라하고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나라는 청나라에 비하면 딱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와 청나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치 체제도 다릅니다.
명나라가 육부라는 그런 행정부 구성을 갖고 있었는데 명나라 땅은 이 육부 체제로 그대로 통치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 이제 만주부터 신장, 티벳, 이런 몽골 이런 부분들은 그 청나라에서는 이번원이라는 분리된 통치 기구를 활용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 구조가 다른 거죠. 명나라는 하나의 행정부로 이렇게 육부를 갖춘 하나의 행정부로 그렇게 했지만 청나라는 그 명나라의 육부로 통치하던 체제 말고 이번원이라는 별도의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도와 궁궐도 약간 다릅니다. 명나라의 수도는 북경이었고 베이징이었고 궁궐은 그냥 뭐 자금성입니다. 이건 청나라에 와서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청나라에는 다른 것이 더 있었습니다. 북경의 자금성 이외에 하나는 심양에 있었던 선양에 있었던 고궁이 있습니다. 고궁이 있고 그다음에 피서산장이 있는데 이거는 승덕 또는 청더라고 발음하는 그곳에 있었던 피서산장이라는 행궁이 있었습니다. 이 행궁이 단지 청나라 황제가 순행을 나가서 머무는 궁궐의 하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정치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청나라의 궁궐 건축을 이렇게 5가지를 찾아보면서 역사에 어떻게 역사가 변화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반영되는지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나라 역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청나라 역사를 간단하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여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대 구분을 해서 첫 번째로 누르하치 이전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태조는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 이전에 금나라가 1115년에 건국이 됐었고 몽골이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1234년에 왕조가 없어졌는데 이후에는 쉽게 얘기하면 흩어져 살았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땅 동북 삼성 지역에 흩어져 살아서 이게 커다란 정치체를 이루지 못하고 통합된 정치체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이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와 순치제, 이제 왕으로 치면 왕 또는 황제로 치면 1, 2, 3대가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소위 말해서 건국을 했고 왕조를 만들었고 홍타이지는 그걸 이어받아서 몽골 쪽으로 크게 확장을 했고 세 번째 순치제는 북경까지 들어갔습니다. 북경까지. 그래서 이게 초기에 급격하게 확장하고 발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황제로 치면 4대, 5대, 6대 강희제, 옹종제, 걸륭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룬 약 100년의 시대가 있습니다. 황제 셋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약 100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상당한 정복의 시대입니다. 청나라 제국이 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나라 이외에 자기 땅 이외에 명나라 땅 이외에 그 서역과 티벳과 몽골 이쪽을 전부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정복을 감행한 것은 강희제와 4대 강희제와 6대 걸륭제이지만 가운데 옹종제라는 아주 그 현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을 잘 비축하고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그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5대, 6대 정도를 이렇게 정복의 시대 뭐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모든 왕조가 그렇지만 산 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아서 걸륭제 때 전성기를 맞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미 기울어질 만한 어떤 요소들이 내부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전성기를 꺾어서 하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가 쇠퇴하고 최후에는 이제 퇴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넷 정도로 그냥 상식적인 제가 시대 구분을 황제별로 이렇게 약간씩 나눠봤습니다.
이 시대 변화를 따라서 그들의 그 수도 내지는 성곽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금나라. 이게 이제 청나라 이전에 흩어져 살던 시대, 그 이전에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 시대의 수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얼빈 근처입니다. 현재는 행정구역으로 하얼빈 아청이라는 구입니다. 하얼빈 아청구에 있는데 당시에 그 역사 용어로 하면 금나라 상경입니다. 당시에는 그 수도가 한 군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더 중점이 있는 데도 있고 중점이 좀 덜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도를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라고 하는데 그 금나라 시대 가장 중요한 이 정치적인 중심은 상경입니다. 상경. 그게 현재 하얼빈 아청구에 있는데, 여기에 가면 금나라 역사 박물관이 그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있지만 실제로 그 궁궐의 흔적은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래 보이는 사진은 길게 뭔가 있는 것은 옥수수밭입니다. 옥수수밭. 만주 지역에 가면 옥수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평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옥수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옥수수밭 옆에 한쪽으로 좀 아스팔트 길 같은 게 보이죠? 그거 말고 중앙에 있는 돋아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경의 성곽입니다. 성곽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성이었습니다. 토성. 저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요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요거는 금나라를 세웠던 아골타의 상입니다. 금나라 역사 박물관의 그 중앙에 세워져 있는 그 아골타의 상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금나라의 토성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남은 게 토성밖에 없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 토성에 이런 역사 유적에 가면 여기에 토성이 있었던 거야, 이게 금나라 수도 상경이었었어, 이런 표지를 남기게 됩니다. 표지를. 그런데 그 표지를 가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옥수수밭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밭 안에 들어가서,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남의 농작물을 이렇게 꺾어버릴 수는 없고, 옥수수밭에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 표지의 비석에 있는 거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상경 회령부 토성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관리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도 보면 금나라 역사가 중국에서 그렇게 그 존중받는 역사는 아닐 수도 있다. 제 선입관일지 모르지만 그런 눈으로 좀 보이게 됩니다. 토성이라는 어떤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역사 유적을 놓고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나라 시대에 다른 흔적이 또 있는데, 하얼빈에서 동쪽으로 쭉 들어가면 일한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흩어져 살던 시절도 이제 관계가 되고, 금나라 때도 이제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국도성이라는 게, 오국도가 있었던 그 성의 흔적이 있는데, 그 위에 보는 것처럼 여기도 토성이라서 눈으로 보는 건 그렇게 멋지고 웅장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 이게 그 당시에 토성이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역사 유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도 쳐서 보호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오국도성은 다른 거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금나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몽골의 정벌을 당하긴 했지만, 그랬을 때 그 금나라가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농경 문화를 갖고 있던 전통적인 그 중원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를 몹시 밟았습니다. 몹시 밟아서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송나라가 저 남쪽으로 더 밀려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의 송을 북송이라고 하고, 밀려간 다음에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북송의 마지막 황제가 흠종이었어요. 그 흠종의 아버지가 휘종입니다. 그 휘종은 일찌감치 황제 자리를 아들에게 살아있을 때 물려줬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살아있는 황제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태상왕이라고 합니다. 금나라가 이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이 두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포로를 잡아가서 하얼빈에 두고 있다가 유배시킨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토성이 있던 그 오국도성 그 지역에 유배시켰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이때 잡혀온 휘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망쳐먹어서는 이제 그 정치적인 다른 판단이고, 휘종은 그 서예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고 그 서예를 이렇게 했던 서예가입니다. 서예하는 사람들에게 송나라 휘종은 위대한 서예가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면을 보면 서예에 미쳐서 나라를 자기 자리도 아들에게 미리 줬고 미리 줬는데 잘 되지도 않아서 자기 자신도 포로가 돼버릴 정도로 정치를 망쳐버린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황제의 양적 면이 있는데 황제가 서예를 굉장히 뛰어나게 했던 서예가라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휘종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좌정관천이라고 하는데, 좌정, 우물 속에 앉아서, 관천, 하늘을 보다. 우물 속에 앉아서 보니까 황제가 세상을 넓게 보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취미에 빠져서 우물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고 그것만 하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그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을 힐난하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하얼빈 시내에 만들어 놓은 휘종이 유배 와서 살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재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붓글씨 쓰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유배 와서 적국의 포로가 돼서 유배 와서 계속 그냥 이것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휘종이 만든 그 서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가시는 걸로 하죠. 이거를 수금체라고 합니다. 수금체. 획이 굉장히 가늘고 아주 이렇게 정치하게 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반듯하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휘종이 창안한 아주 그 서예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해서 만든 휘종의 서체입니다. 수금체 이런 거. 금나라 이후에 금나라가 그 왕조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 지금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흩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건주여진에도 몇 개의 부락이 있었고 부족이 있었고 해서여진에도 몇 개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야인여진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야인, 그러니까 들야자를 써서 그야말로 벌판에 사는, 뭐 통계로 치면 기타 등등 이런 뜻입니다. 그 말뜻 자체가. 해서여진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하이시라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있던 여진족의 한 그룹. 또 건주여진은 이제 나중에 누르하치가 통합을 하는,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의 일원입니다. 그쪽입니다. 압록강 바로 건너죠. 바로 건넙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던 시대의 흔적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가면 큰 강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갑니다. 송화강입니다. 송화강. 이 송화강으로 이렇게 북에서 내려온 지류 하나가 합쳐집니다. 하얼빈시에서. 그 북에서 내려온 조그만 강 하나가 이름이 후란하라고 합니다. 훈란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게 그 훈란이 옛날 그 여진족이 흩어져 살던 시대에 훈란부의 이름을 따서, 훈란부가 훈란강 근처에 살아서 훈란부라 했고, 그 강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야인 여진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 건주 여진의 이제 누르하치와 그 홍타이지 그 이후의 황제들이 그 야인 여진 그 동쪽에 있던 여진족 부락들을 계속 하나하나 정벌해 갑니다. 정벌해서 전부 인구를 다 끌어갑니다. 자기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늘리는 거죠. 인구도 굉장히 중요한 국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야인 여진 또는 동해 여진이라고도 합니다. 동해 여진을 정벌했던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닝구타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 닝안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토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토성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죠. 잘 안 갑니다. 사진 자체로는. 철조망을 쳐놓은 안쪽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닝구타의 토성입니다. 토성은 실제로 사진으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쪽 지역에 오면 이 닝구타 이 지역에 그 현지에 걸려 있는 몇 가지 설명문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주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당연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강에서도 나옵니다. 강에서도. 그 하얼빈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송화강.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쪽으로 흘러가다가 그 송화강과 이렇게 만나는 강 중에 하나가 목단강이 있습니다. 무단강이라고 합니다. 무단강은 이제 백두산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참 발원하네. 약간 다릅니다. 송화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휘돌아서 하얼빈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중간에 목단강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 합류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이 송화강 지역에 그 강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 보면 해녀가 보이죠? 우리나라 제주의 바다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강에도 해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이제 강에 들어가서 조개를 채취하고 그 조개 안에 들어있는 진주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동주라고 합니다. 동주. 동쪽이라는 동을 써서 동주라고 합니다. 저런 그 특산물들은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할당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걸 해다 바쳐야 되는데 저것들이 굉장히 그 백성들 살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저걸 채우느라고. 저걸 이제 관리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 보내야 되는데 100개만 보내면 되는데 꼭 한 200개씩 모으죠. 그래서 100개는 보내고 100개는 인마이 포켓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에서 진주를 채취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라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이 여진족이 흩어져 살 때 세 덩어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해서여진이라고 하는데 그 해서여진은 그 부락별로 약간의 그 고성 성곽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전부 토성들이 대부분이라서 나무들이 다 위에 뿌리 내리고 아래로 다 뿌리를 내리고 덮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라 고성이라는 것도 있고 눈으로는 특별히 볼만한 게 없죠. 역사를 전공하지 않으면 굳이 여기까지 찾아갈 일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허라는 그 부락의 여허 고성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표지가 있고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전부 옥수수 밭입니다. 정말 옥수수 바다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여허 고성은요, 누르하치의 처가입니다. 여허 고성의 그 여허부의 그 유력자의 딸과 결혼을 한 거죠. 다 이제 옛날에는 특히 이렇게 귀족, 왕족들 사이에는 정략 결혼이 많습니다. 결혼하는 거는 이렇게 우호의 표시로 결혼을 하고 대신 이쪽은 이 군주가 하나고 이제 결혼하는 부인들은 이제 다수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런 누르하체 처가이고 그러니까 2대 황제로 치면 홍타이지의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인데 그러나
정치는 그런 친족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이 여허 이쪽이 누르하치 쪽에 복속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해서 아주 잔인하게 거의 몰살하다시피 했습니다. 처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 여허부의 불악민들 부민들은 전부 이주시켜서 다 흡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은 거의 다 몰살시켜서 없애버리고 이래서 여허부는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쪽 얘기를 약간 더 해드린 이유는 소현세자의 기록에도 이 여허부가 언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인질로 가 있었죠. 인질로 가 있을 때 홍타이지가 어디 이렇게 순행하고 하면 잘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너 나중에 가서 너희 나라에서 왕을 하더라도 나와의 친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나는 너희 윗사람이고 넌 내가 돌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친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하고 같이 여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소현세자가 나중에 쓰는 거예요. 훗날 홍타이지는 병자호란에서 인질로 잡아온 조선이 소현세자를 데리고 이곳 여허고성에도 왔었다. 참고로 이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을 제가 읽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기에 인용된 거를 제가 가져오려고 이걸 보여드린 건데 소현세자가 회고에 쓴 내용입니다. 옛 땅은 비옥하나 사람은 없고 왜냐하면 사람을 전부 끌고 갔기 때문에 부민을 다 끌고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옛 땅은 비옥하나 사람은 없고 쑥만 자라 하늘에 닿았다. 제가 갔을 때는 옥수수만 있더군요. 그 당시에는 옥수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옥수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마 생명력이 조금 강한 쪽이 아마 쑥이었던 모양이죠. 쑥이 굉장히 무성히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허고성은 현재는 옥수수 바다에 둥둥 떠 있지만 당시에는 쑥으로 뒤덮인 폐허가 되었다는 얘기가 소현세자의 소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알다시피 이제 여진족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홍타이지에게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때 아이신 구론이라고 이거는 이제 만주어입니다. 만주어. 아이신이라는 건 골드라는 뜻입니다. 금. 그래서 이제 한자말로 이렇게 쓰면 이제 금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16년에 후금을 선포하고 소위 말해서 한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 누르하치의 이 수도와 성곽은 누르하치의 출생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선양에서 동쪽으로 약 한 150km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면 허투아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성곽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누르하치 사진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당시에 궁궐의 일부를 복원해 둔 거는 있는데 건축물 자체가 특이하다고 하기는 조금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이제 한궁대암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 건축물이 있고 침궁도 있습니다. 침궁은 이제 거소죠. 잠자는 곳입니다. 이제 누르하치가 잠자는 곳. 요 중에서 이제 한궁대암문은 이제 누르하치가 정무를 보는 곳입니다. 정무를 보는 곳. 정무를 보는 곳 안에는 이렇게 8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인물상들을 누르하치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8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8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정과 군정이라는 걸 구분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민간인이 사는 건 민간인이 사는 거고 군대는 별도로 있고. 그러나 8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런 민정과 군정이 완전히 일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축구로 하면 토탈 사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동시에 전장에 동원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군인이라는 어떤 역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군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전원 다 군사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금나라 시절에도 굉장히 강력했었고, 이후에 그 청나라 시절에 팔기로 조직한 것도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때 그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그렇게 세운 나라를 명나라는 그냥 두고 있지 않았겠죠. 명나라는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허부와 연합해서 이 누르하치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우리나라 역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누르하치를 공격했던 그 전쟁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르하치가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10만 대군을, 10만의 연합군을 완전히 완패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청나라와 누르하치와 명나라 사이에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투에 조선 군대가 동원됐었습니다. 그 전투는 사르후라는 산에서 이루어져서 사르후 전투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사르후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 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누르하치가 세운 건 아니고 한참 후손이죠. 걸륭제가 와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뜻으로 걸륭제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제일 앞에 보면, 비문의 앞쪽에 보면 명사를 대파, 명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주 크게 격파했다. 명나라 군대를. 저 사자는 스승사자하고 똑같지만 그 글자인데, 저거는 스승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대를 끌고,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군대를 끌고 출정하는 것도 저 사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에서 그 출사표라는 글을 기억할 수 있는데, 출사표는 스승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군대를 끌고 원정을 나가면서 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글, 이런 뜻입니다. 출사표가. 그 사자가 그런 뜻으로 쓰인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르후 전투는 4일간의 전투의 완승과 완패로 끝났습니다. 명나라, 여허부, 여진족의 여허부죠. 그 다음에 조선에서 약 13,000명 정도의 군대가 동원이 됐고, 강홍립이 이제 인솔을 해서 갔습니다. 이때 이제 명문으로 이렇게 사서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기에 이제 광해군이 이제 비밀스러운 명령을 해주죠. 불리한데 싸워서 죽지 말고, 불리할 것 같으면 항복하고 살아나라. 생존해라. 살아남아라. 그래야 다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두 강력한 힘이 충돌하는데 가서 우리 백성들, 병졸들이 다 백성들인데 병졸들을 죽일 이유는 의미 없이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였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 10만 명이 넘는 이 연합군이 동로군, 서로군, 북로군, 남로군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누어서 공격을 했는데, 누르하치가 그 전격전 또는 유격전과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그 전술을 써서 대승을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이 전투에서는 병력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로 싸우면 이겨도 이긴 사람도 적당히 다치게 되죠. 이걸 완벽하게 이기려면 3대1로 싸우면 됩니다. 3대1로 싸우면 벌써 기가 죽을 뿐더러 우리 쪽이 크게 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전체 병력은 명나라 연합군이 훨씬 많지만 재빠르게 움직이는 기동전을 펼치면 어느 한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동로군이 있을 때 이걸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지세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매복 작전도 잘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숫자적인 우위를 주지 않고 그때 급작스런 어떤 전투를 벌여서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잡고, 또 하나 잡고, 이럴 때마다 이제 굉장히 상대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 이 누르하치가 3, 4만 명의 병력을 움직여서 10만 명을 네 갈래로 나뉘어서 올 때 하나씩 잡아먹은 겁니다. 10만 명이 다 모이면 이게 힘듭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10만 그 연합군을 완패시켰습니다. 동로군, 서로군, 북로군은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남로군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철수해버립니다.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때 동로군 후위에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군들이.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일어난 전투에서 좀 패해서 좀 인명 손실이 있었고, 나머지는 강홍립이 항복해버렸습니다. 그 항복한 조선군들이 포로로 유배되어 있던 곳이 이 선양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지금 큰 저수지가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저수지에 있는 철배산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배되었었습니다. 나중에 조선으로 귀환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는 있는데, 막상 찾아가 보면 별다른 표지는 없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쪽에 보이는 산이 철배산입니다. 이쪽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우면서 성공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누르하치는 그보다 이제 더 서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 연합군을 격파를 시키고 동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동쪽으로 진출해서 지금의 이 요양이라고 합니다. 랴오양이라는 곳에 그쪽까지 서쪽으로 더 밀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랴오양에 원래 있었던 한족들의, 그러니까 명나라의 성곽이 있었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 가까운 데에 동쪽에 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경성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허투아라. 그래서 1616년에 거기에 수도를 했었고, 1621년에 랴오양, 지금이 랴오양입니다. 당시에는 그걸 동경이라고 불렀어요. 동경으로 수도와 궁궐을 옮긴 셈입니다. 옮겼는데 그 옮긴 데가 지금은 그 성문만 남아 있고, 성터 안에 들어가면 그 발굴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당시에 어떤 궁궐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다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 중에 누르하치가 정무를 보았던 것이 팔각전인데, 그 팔각전 유지도 전부 고고 발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복원하지는 않고 여기가 팔각전이 있던 곳이다라는 표지만 남기고 지금 이렇게 보호 철책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르하치는 이제 두 가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이 동경성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서쪽으로 더 진출을 했는데, 영원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에서 더 뚫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보는 게 영원성입니다. 이 영원성을 더 뚫지 못했던 건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영원성에 이 설치되었던 포입니다. 이 포격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이 파편을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누르하치가. 그래서 다시 동경성으로 후퇴했다가, 동경성에서 또 하나의 실패가 벌어진 게 뭐냐면, 동경성에 들어갔을 때 동경성의 이 한족들, 원래 살던 사람들과 여진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한족들이 사는 집에 여진족들을 전부 끼워서 넣고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령 한쪽에 지배 민족과 피지배 입장에 있는 민족이 한 집에 산 겁니다. 이방 저방에 같이. 결국 이러면서 한족들이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독을 넣거나 또는 밤길에 누구 하나 찔러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했습니다.
결국은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한족을 자기 백성으로 흡수해 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에 직면을 하니까 어느 날 정책을 바꿨습니다. 한족 대부분을 다 죽여버리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심양으로, 그러니까 선양으로 후퇴했습니다. 동경성에서의 실패, 영원성을 공략하지 못한 두 가지 실패를 해놓고 이제 선양으로 후퇴해서 선양에다가 궁궐을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지은 것이 이런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선양 고궁에 있는 대정전이라고 하는데 한자 말로 대정전입니다. 대정전인데 누르하치의 집무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누르하치가 여기에서 제대로 집무하기 전에 병사합니다. 병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황제인 홍타이지가 이제 이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의 그 대정전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안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팔각으로 되어 있죠.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각은 여진족 특유의 무엇도 아니고 한족의 건축도 아닙니다. 독특한데 혹자는 이런 해설도 하지만 뭐 이렇게 정론으로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몽골이 텐트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거는 약간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쨌든 이 대정전은 누르하치의 아주 독특한 그냥 이 전각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정전은 대정전 자체만 놓고 보면 덜 멋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이 보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건 사진이고 밑에 있는 건 이 대정전과 좌우에 늘어선 것, 이걸 십왕전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가운데 8개, 4개씩은 8기에 하나씩 배정한 거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하나는 오른쪽을 통괄하는, 또 하나는 왼쪽을 통괄하는, 그래서 양쪽에 5개씩의 전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왕전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밑에 있는 거는 중국의 어떤 화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저거를 그리고 있었던 걸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보면 가운데 누르하치가 앉아 있고 양쪽으로 5개의 전각이 쫙 늘어서 있는데 이게 평행선이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앞에 그 자리에 서면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느낌이 쫙 들기도 하고, 저 누르하치 대정전의 그 맞은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림 그리는 자리에 이렇게 딱 가보면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힘이 나를 이렇게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8기라는 여진족이 독특한 정치 체제를 궁궐 건축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대왕전과 5개, 10개의 십왕전이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 평면도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이 심양 고궁, 선양 고궁의 전체 평면인데 누르하치가 지은 거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분해서 동로라고 부릅니다. 길로자를 붙여서 동로. 여기서 보시면 대정전이 중앙에 있고 양쪽에 5개씩이 늘어서 있는데 가면 갈수록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누르하치다운 어떤 모양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누르하치가 병사하고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2번째 황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황제를 칭한 거는 이제 홍타이지부터입니다. 두 번째 황제로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나라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진통들이 있습니다. 그 진통이 뭐냐면, 누르하치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게, 홍타이지, 네가 내 뒤를 이어 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끼리 아들들을 모아놓고
잘 의논해서 잘해. 이런 하나마나한 유언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1626년에 내가 4인 남면 이렇게 써놓은 대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8기의 수장들이니까 8명이 있는 거죠. 그 8명이 다 권력을 8분의 1씩 갖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교적 힘이 더 있는 4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대정전에 앉아서 정무를 보는데 4명이 같이 앉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쪽에 등을 대고 남쪽을 향해서, 그래서 남면이라고 합니다. 4인이 남면하여 정무를 본다는 것은 권력자가 1인 독점이 아니라 4인에게 분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국가의 힘을 한대로 모으는 데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4사람이 다 똑같이 우리 이렇게 4명이서 화평하게 오래오래 살아보자. 권력은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약한 게 있으면 하나 죽여버리고, 약한 게 있으면 밟아버리고, 하나 없애버리면서 점점점 하나로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홍타이지가 이때부터 하나씩 어떤 이유를 붙여서 제거하고 그 8기에 그거를 자기 영향력 안에 넣고 자기 아들에게 그 8기를 하나 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그 8기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몽골의 남쪽을 이제 정벌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그 밑에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지만 만몽한 북방동맹이라고 거창하게 써놨지만, 만주족 안에 한족은 이미 꽤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 쪽이 이제 합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몽골 쪽이 합쳐진 것이 남몽골의 차하르부를 반대하는, 몽골족의 차하르부는 징기스칸이 직계 후손들입니다. 직계 후손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을 흡수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일부가 여진족으로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635년에 차하르가 아예 통으로 홍타이지계에 와서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징기스칸 그 직계 가문에 내려오던 전국 옥세라는 그 옥세를 이제 홍타이지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여진족뿐만 아니라 몽골의 주요한 세력이 자기를 칸으로 추대하는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런 모양이 되니까 내가 지금부터 황제라고 칭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커지고 외부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확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몽골과의 혼인 동맹이랄까, 몽골과의 그 정략 결혼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서 홍타이지 중심의 이런 것들이 권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황제를 칭하더라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했던 게 조선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일단 봐줘 두고 그 해 겨울에 조선을 제대로 정벌하겠다 해서 일어난 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에서 조선을 잡았죠. 잡고 지금 이 서울의 잠실내에 있는 삼전도에서 이제 삼전도의 치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치욕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황제 즉위식을 할 때 나에게 절하지 않았던 조선 사신, 그러니까 조선이 대표니까 나에게 이렇게 신하로서 절하지 않은 조선에게 삼전도에 와서 자, 지금부터 내가 황제니까 너는 지금부터 신하야. 신하의 예의를 해. 그래서 9번 절을 하고 했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삼전도의 치욕이고, 그게 곧
황제 즉위식에서 즉위의 그 예를, 이 신하의 예를 거부했던 것을 이때 와서 한 셈입니다.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을 완전히 이제 자기가 복속시킨, 군사적으로 힘으로 복속시켜버린 그런 걸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홍타이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타이지 입장이죠. 조선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지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업적을 세우고 궁궐을 만들면 다른 궁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양고궁으로 가면 이게 이제 선양고궁의 사진인데 조금 이해하기 좋게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로에 대정전과 십왕전이 있었던 거는 누르하치 시대의 정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거고, 가운데 중로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이 홍타이지가 만든 겁니다. 홍타이지가 증축하면서 만들었을 때 이 구조는 권력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의 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십왕전은 거기에 그 팔기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테이블에 대왕전에 있는 테이블에 처음에 4명이 나란히 앉았던 것을 이제 중로에 와서는 혼자만의 어떤 걸로 바꾼 겁니다. 이 중로 중간에 있는 봉황루입니다. 저 봉황루는 그 봉황루부터 그 안쪽이 황제의 거처입니다. 거처에는 누가 사나요? 부인들이 사는 거죠. 황후가 삽니다. 황후가. 그래서 이제 이 황후의 그 구조, 황후가 사는 구조를 보면 지금 중로의 가운데 저 봉황전이 잘 보이죠. 그 다음에 그 까만색 박스로 친 5개가 있는데 저 5개가 5 황후의 거처입니다. 저 5명의 황후가 전부 몽골 여자들입니다. 몽골의 이 몽골이 황후이기도 하고 몽골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몽골과 여진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이 합쳐진 모양이 궁궐에도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팔기를 놓고 이렇게 권력을 분산되어 있던 거를 다 모아서 지금부터는 내가 넘버원이야. 내 앞에서 나와 동등한 척 하지 마. 내 권력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거야. 라는 것을 궁궐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심양고궁의 중로는 홍타이지가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를 건축으로 보여준 게 되는 겁니다. 건축이 여러 가지 의례를 갖추는 것 있지만 그 의례도 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권력의 구조가 바뀌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이런 그 궁궐 건축도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욕이라고 얘기하는 병자호란이 홍타이지의 전쟁, 홍타이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쪽의 어떤 그 사정 돌아가는 걸로 약간 생각을, 상상을 발동을 해서 그쪽으로 가본 겁니다. 잠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홍타이지의 전쟁 병자호란은 그야말로 그 압록강을 건넌 지 6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서 강화도로 피신하려는 그 임금을 태클을 걸고 남한산성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받아낸 거죠. 여러분들 그 서울 잠실에 가면 삼전도비를 볼 수 있습니다. 삼전도비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처음에는 오른쪽 위에 사진에 보면 귀부 이렇게 그 거북이 덩어리가 하나 빈 게 있죠.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거 다 조선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청나라에서 만들어서 갖다 이걸 설치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황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숭배하는 마음으로 니들 손으로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겁니다. 처음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어 해서 저 귀부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옆에 다시 더 크게 비석을 이렇게 만든 거죠. 홍타이지 다음에 3번째 황제는 순치제입니다. 순치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양 고궁에 있던 그 수도가 북경의 자금성으로 옮겨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명나라 왕조가 쇠락하고 몰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몰락하면서 이제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은 이 명나라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이 이 중요한 아까 누르하치가 통과하지 못한 영원성 이런 것들은 다 문 열어주고 와서 어떻게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식이 돼서 다 열린 겁니다. 군사적으로 뽀개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행군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해관을 통과해서 북경의 자리를 이제 자금성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해관을 통관한다 그래서 보통 역사에서는 보통 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해관 바깥쪽 만주 쪽을 관외 또는 관동이라고 하고 이쪽을 관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러면서 자금성의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명나라가 통치하던 지역 직성 18개 성 지역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중앙정부, 중앙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 번에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의 남은 세력들이 저항하고 그것을 정벌하고 또 처음에는 그 여진족을 이렇게 불러들였던 그 이자성을 포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인 무장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바가 있어서 그것도 다 정리하고 하는데 약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그 순취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 거죠. 청나라가 베이징으로 들어간 다음에 입관한 다음에 중국의 그 내지 지역을 정복하는데 약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넓은 땅이 중앙 자리만 차지했다고 덥석 자기에게 복속하는 것만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성에 들어가서 자금성의 자리를 잡고 중국 지역을 내지 지역을 전부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 정복 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이 벌어진 것은 실제로 궁궐 건축으로는 행궁의 하나였던 피서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서산장에 이렇게 구경 다니는 것을 안내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호수들이 있죠. 호수들이 있어서 이제 그 황제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렇게 비교적 단촐한 그 궁전 전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 뒤쪽으로 외팔묘라고 해서 바깥쪽에 8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말로는 8묘지만 실제로는 8개인 것만은 아닙니다. 숫자는 더 많지만 통칭해서 외팔묘라고 합니다. 그 외팔묘에 가면 이제 그 정복했던 서쪽으로 북쪽으로 정복했던 정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제 반대로 읽어야 되죠. 피서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서산장입니다. 정복의 순서를 얘기하자면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지금 노란 선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정복한 거고 몽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선 부분은 주로 강희제 때 정복을 한 셈입니다. 북몽골. 그 다음에 파란 선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서몽골, 이게 신장 지역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준가루 부족, 몽골의 준가루 부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을 정복해 나간 과정들이 피서산장의 건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서산장의 위치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선양 고궁과 자금성 사이의 중간이기도 하고 저 자리는 그 왼쪽 위에 북방 초원 지역하고 오른쪽에 농경 지역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쪽에 피서산장이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청나라 황제들이 저기에 가서 근처에서 무란위장이라고 사냥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사냥은 곧 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도 하면서 연회도 열고 연회를 열면서 몽골의 그 군장들을 불러서
그 연회를 같이 하는 거죠. 그 연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에게 복속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나는 당신을 상관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연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 피서산장에서는 이 주로 북방의 몽골과 그다음에 저쪽 서쪽 끝에 티벳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상징을 저기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실제로 정복해서 어떤 전쟁을 치러서 어디를 정복했다, 이런 것들을 그 불교 사원 하나하나마다 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사원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원을 만들면서 그 기록을 같이 끼우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 권륭제 정복사 기록 중에 하나가 1755년에 준가르를 정복을 하고 본영사라는 절을 만들었습니다. 절을 세웠는데 이 절의 평면도가 보이죠. 평면도를 조금 크게 보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절의 제일 그 중요한 건축물은 당연히 가운데에 있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 두 개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당연히 부처님이 있죠. 보살, 이런 문수보살이나 부처, 이런 단지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비각에 자기가 정복한 정복 역사를 세운 아주 커다란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네 집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주인 방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내가 어디를 정복했노라, 그 기념으로 이걸 만들었노라 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불교 사찰이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고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시지만 이게 이 정문을 싹 들어가면 첫 번째 바로 눈앞에 만나는 비각 안에 들어있는 세 개의 비석입니다. 그 중에 한 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경위로 해서 이 사찰을 지었노라. 그래서 한쪽에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정복했노라.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치적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본영사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전각은 중원의 양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 한눈에도 이건 그냥 중국 일반적인 어떤 거구나, 이런 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뒤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전각은 대승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굉장히 큰 목불도 있습니다. 목불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티벳식 건축 양식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티벳이 어떤 것을 황제 옆에 어디에 딱 지어놓은 겁니다. 티벳이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1760년에 신장 남부에 호자 형제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반란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보우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보우사는 20세기 후반에 불이 나서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터만 남아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멋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름 그 독특한 매력이 있고 웅장한 어떤 그런 울림이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그 청나라 황제의 힘을 이렇게 쫙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외팔매의 또 하나는 이 안원묘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안원묘입니다. 안정시키다, 먼 곳을 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압록강 하구에 단동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옛날 이름은 안동이었습니다. 동쪽을 평안하게 하다, 동쪽을 정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압록강의 동쪽에 사는 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단동으로 바꾼 겁니다. 이 안원묘도 이걸 정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폼나는 이야기지만 원에 해당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건축물들이 됩니다. 1764년에 천산 남북이니까 이것도 신장입니다. 신장 우루무치 그 부근에 지나는 천산의 남북 가운데 북쪽에 있는 북쪽 지역이 쿨자사라는 그 불교 사원을
모방해서 지었는데 이거는 다스다와부라고 하는 그 부족 이름입니다. 몽골의 일 부족이 2,000명이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이주를 해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그 사찰을 지어주마. 이렇게 해서 마치 무엇을 이렇게 베풀지만 사실은 정복의 의미를 정복을 멋있게 얘기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안원묘에 들어가면 각 이 사찰 하나하나마다 아주 뭐 부처상들이 아주 멋있게 잘 큼지막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1767년에 카자흐족이 귀순했을 때도 보락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카자흐족 하니까 약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카자흐스탄의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중심적인 민족이 카자흐족입니다. 카자흐족. 중국에서는 이제 카자흐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소수민족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조선족 그러면 처음에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는 조선이 국호인데. 지금이 이제 쓰다 보니까 약간 익숙해질 수 있지만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소수민족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상한 명칭이 또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러시아족도 있습니다. 중국에만. 중국의 소수민족 bin료에만 나옵니다. 근데 러시아 그 넓은 땅에 얼마나 민족이 거기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혈통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 와서 사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러시아족이라고 부릅니다. 카자흐족도 이제 비슷한 경우,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경우입니다. 카자흐족이 귀순했을 때 보락사를 지었습니다. 1771년에 보타 종승지묘를 만들었는데 이건 원래 만들 때 관룡제가 환갑을 맞아서 이제 그 기념으로 지은 겁니다. 기념으로 지을 때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와서 이렇게 거처할 수 있게 지었는데 그 거처라고 하기에는 뭐 거의 엄청난 사이즈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거처를 지어준 거죠. 지었는데 여기에도 그 입구를 딱 들어가면 토르구투 귀한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사찰이 보통 규모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작은 산 하나를 완전히 뒤덮어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 제일 뒤에 있는 건축물이 지금 이게 큰 사진으로 보이는 그런 데입니다. 이곳에도 입구에 들어가면 토르구투 귀한기라는 귀환한 기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르구투는 몽골 중에 서몽골의 일파인데 준가르가 서쪽 몽골을 이렇게 장악하고 거기에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들과 다투다가 밀려서 저쪽 러시아 우랄강 볼가강 있는 데까지 밀려갔던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족이 러시아와 다시 문제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듯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우리를 좀 받아달라. 러시아에도 밀리고 하니까 이제 받아달라. 그리고 청나라도 이미 신장 지역을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갔던 토르구투부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청나라 이 황제의 입장에서는 몽골과 티벳을 다 이렇게 그 정복을 했는데 저 멀리 오래전에 갔던 몽골의 한 부족이 다시 고향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속한다. 이런 거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식량을 주고 거기에 땅을 내주고 너는 여기서 유목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줬노라. 구휼의 기록과 그들이 귀환한 기록들을 이 사찰의 입구에다가 써놓은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외팔매의 또 하나는 1780년에 수미복수지묘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거는 관룡제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70세가 됐을 때의 생일입니다. 이때 판찬 라마의 숙소로 만들었고 판찬 라마가 여기에 와서 티벳의 이제 이 라마 불교의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죠. 와서 이제 그 불교를 강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와서 이렇게 박지원이 어디까지 가서 하룻밤새 9개의 강을 넘고 열심히 가서 힘들게 가서 그 참여했던 관룡제의 칠순 잔치가 열어졌던 바로 그때 만든 겁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그 중에 일부인데 이제 중심되는 이제 건축물인데 전각인데 천장이 전부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피서 산장에서 그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건축물들을 쭉 한번 일별해 봤는데, 다시 이제 자금성에 와서, 물론 그 정복이 일어난 것도 황제들은 자금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금성에 와서 이제 물러가는 쇠락해 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더 짚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성은 이제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중축선이라고 하는데 남북으로 곧게 그은 선에서 그 중앙을 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자금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금성은 이제 그 북경의 궁성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황궁의 거처인 거죠. 그러니까 정무를 보는 장소이자 거처인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안문은 자금성의 문은 아닙니다. 자금성의 남문은 오문이라고 합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할 때 그 오입니다. 오문입니다. 오문이고 오문 아래쪽에 단문이 있고 단문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안문이 있습니다. 천안문이. 그래서 이제 그 자금성은 그 오문과 그 안쪽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데서는 노란 것으로 쳐져 있죠. 노란 부분입니다. 자금성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게 대략 반을 가르면 남쪽,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아래쪽이죠. 아래쪽은 정무를 보는 곳이고 위쪽은 뒷부분입니다. 북쪽은 이제 황제가 거처를 하는 곳입니다. 자금성이 남문이 오문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쪽으로 입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입장권을 사서 입장을 합니다. 1644년에 3대 황제인 순치제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 가운데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문, 곧 중축선이 지나가는 문은 황제만이 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황제와 결혼하는 날 황후가 지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민간인이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황제가 직접 나와서 보는 과거에서 급제한 1, 2, 3등 세 사람만 딱 한 번 거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인 거죠. 중국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거니까. 자금성의 오문으로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금성의 저 오문 앞에 서면 그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38m입니다. 저 위에서 황제가 직접 나와서 이 백성들이나 또는 이렇게 고관 대작들을 이렇게 의례를 하기 위해서 나올 때도 있는데, 벌써 저 앞에 가면 이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봐야 되는, 그래서 황제의 위압에 완전히 눌려 있는, 그러니까 황제의 위압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춘절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설날에 춘병을, 그러니까 이 설날에 만드는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들이죠.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군대가 출병할 때 저기서 출병하기도 합니다. 오문을 들어가고 나면 태화문이라고 좀 멋있는, 아주 굉장히 웅장한 이 태화문을 만날 수 있는데, 사진 앞쪽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게 보이죠. 이 자금성 안에는 지금 보는 그 평면도에서 볼 수 있는데, 서북쪽 끝에서 물이 들어와서 앞쪽을 흘러서 돌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오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태화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태화문 좌우에 빨간색으로 문화전, 무영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그런 겁니다. 무영전은 이게 문무에서 무에 해당되는 건데, 순치제가 어려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섭정하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죠. 도르곤입니다. 그 도르곤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축선에 있는 어느 건물에 거처하지 않고 무영전에 거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건축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들이 다 배정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문화전은 황제가 경연을 하기도 하고 황제의 도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현각이라고 그 황제의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그 귀중한 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 문현각은 특이하게 초록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고전서가 네 곳에 나뉘어 있는데 네 벌이 각각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황제의 도서관에 들어가 보는 것도 학자들로서는 굉장히 그 큰 영광이기도 한 거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걸 묶어서 전삼전이라고 합니다. 태화전은 순치제가 들어와서 이제 그 자리에 정저한 말하자면 자금성을 접수하노라라고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황제가 총각이었을 때 결혼하는 걸 대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대혼을 하기도 하고 출병할 때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의례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황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 모아놓고 과거 시험 보는 걸 전시라고 하는데 전시를 하는 것도 이곳에서 합니다. 설날이나 동지나 또는 자기 생일에 연회를 열 때도 이곳에서 보통 하게 되죠. 황제의 결혼식을 대혼이라고 하는데 대혼을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합니다. 전삼전이 이제 태화, 중화, 보화가 있는데 보화제는 4대 강희제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북몽골을 주로 정복했던 황제가 강희제인데 이제 보화전에서 거처를 삼았죠. 황제의 거처를 얘기한 건 요 뒤에 다른 곳에 거처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성의 남과 북을 가르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건청문입니다. 그래서 건청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사진의 아래쪽은 남쪽이고 거기가 이제 정무를 보고 의례를 행하는 곳이고 건청문의 북쪽은 황제와 황족의 거처입니다. 주거 공간입니다. 지금도 저 건청문은 남북을 구분하는 그 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금성에 조금 늦게 들어가면 중간쯤에 가서 문 닫기 30분 전에 나가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가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건청문을 닫습니다. 건청문을 닫고 그때부터 직원들이 남쪽은 남으로 밀고 가고 북쪽은 북으로 밀고 가면서 자 이제 관람 시간 곧 끝나니까 이렇게 나가세요 슬슬 몰고 갑니다. 몰고 가서 5시에 문을 닫을 때 되면 5시에 정말 사람들이 다 밀려나가고 남문과 북문이 딱 닫힙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거죠. 퇴근 시간 괜찮지요? 이 건청문 안에 건청문을 들어가면 건청궁, 교태전, 곤영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축선상에 있는 전각인데 네 번째 강희제 다음 황제인 5번째 옹정제는 그 중축선에 있는 전각에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번잡하고 불편해. 편리한 데 가서 잠자겠어.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옹정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양심전에 가서 자기 거처로 삼습니다. 건청문에서 약간 위로 가서 왼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양심전이라는 그 표시가 보이죠. 거기서 크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소박한 데 가서 그냥 난 여기서 편하게 일 열심히 하면서 여기서 살래. 그렇게 해서 양심전에 이후에 계속 살았습니다. 왕제들이. 가운데 있는 전각들은 그래서 계속 의례용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옹정제는 특히 그 군기처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기 업적을 세웠는데 군기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옹정제는 굉장히 부지런히 일했는데 몽골 쪽에 전쟁이 생기면서 준과르와 서몽골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전쟁 지휘소 같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림에서 보면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오문 바로 옆에 내각 대당이라고 있습니다. 저기가 원래
내각 6부의 대신들이 머물면서 황제를 만나러 들어가거나 황제가 나와서 만나거나 뭐 이런 이 내각의 이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쪽하고 교통하는 게 멀고 불편하니까 전쟁 시절에 전쟁 지휘소를 자기 양심전 바로 앞에 TF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군기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장에서 날라오는 이 전황 보고를 직접 받고 거기에 직접 명령서를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쟁 지휘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기처를 통해서 옹정제가 굉장히 내실 있는 어떤 일을 많이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군기처 있는 자리가 지금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에 보면 양심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기처가 있습니다. 이 군기처에 앉아서 그 다음에 옹정제뿐만 아니라 걸륭제도 정복전쟁들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걸륭제까지가 중국의 그 전성기라고 하면 걸륭제 때부터 이제 하강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하강기가 시작된 조짐 중에 하나가 걸륭제가 소위 말해서 이게 통속적인 말로 하면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해. 그렇게 해서 걸륭제가 이 그림에 보는 오른쪽 상단의 영수궁을 개축해서 내가 이제 황제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태상황으로 저기에 들어가겠노라 라고 해서 궁궐의 일부분은 궁궐 안에 궁궐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영수궁입니다. 그래서 그 걸륭제 다음에 걸륭제의 아들이 가경제인데 가경제는 육경궁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전을 비켜주지 않은 거예요. 걸륭제가. 그러면서 육경궁에 그 황제가 머물고 있었는데 육경궁이 뭐냐 하면 육경이 그 교육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주지도 않고 말은 줬다고 하고 제위는 물려줬으나 그러나 태상황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만들었던 그 영수궁의 이 입구에 보면 엄청난 크기의 구룡벽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이런 것들은 돈을 쓰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정치 권력을 적절하게 분산하거나 적절하게 이양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걸륭제 이후에 쇠퇴가 시작이 됩니다. 걸륭제 이후의 쇠퇴기는 우리가 그 쇠퇴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쫓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가 쇠락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는 아편전쟁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1910년에 이제 문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그런 그 징표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금성에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 보면 용종문이라고 있는데 용종문의 종자 가운 옆에 가만히 보면 가장자리에 조그만 뭐가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화살촉입니다. 화살촉인데 저기에 그 천리교도의 난이 있었어요. 난이 있었는데 그 난이 난을 일으켜서 천리교도가 자금성까지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화살이 저기에 박혔는데 당시에 황제가 가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걸륭제 다음에 아들 일곱 번째 황제죠. 가경제가 나라가 쇠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관리들은 너무 많이 부패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져서 그러면서 이걸 어떤 교훈으로 삼겠다고 해서 저 화살촉을 뽑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저 화살촉을 그대로 남겨둔 그 가경제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세가 기운다 할까 또는 왕조의 쇠락이 시작됐을 때는 참 그거를 되살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내왔던 게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망해가는 청나라를 잘 그나마도 끌어안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청나라를 더 빨리 망하게 했던 건지 이 두 가지는 역사학자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견해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서태후가 집정하고 있던 시대에 이 궁궐 건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지금 요 평면도에서 보면 위쪽에 까만 걸로 되어 있는 서육궁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육궁, 동육궁은 후궁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저곳에 서육궁의 일부를 터서 뭘 크게 만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서태후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서육궁이 만들어지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서육궁의 일부인데 저것도 청나라가 기울어 가는 어떤 그런 징표 중에 하나가 궁궐 건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걸륭제는 궁궐 안에 궁궐을 만들어서 영수궁을 지었고, 서태후는 궁궐 안에 궁궐 하나 또 만들어서 서육궁을 터서 새로운 건축을 만들고, 물론 이제 그 자금성 밖에도 이하원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해에 영대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자금성 안에서 벌어진 일은 궁궐 건축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의 역사들이 그대로 다 배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아편전쟁 이후에 기울어지기 시작한 청나라는 이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강을 거듭해서 결국은 청조는 퇴장합니다. 처음에 그 자금성에 들어왔을 때 세 번째 황제인 순치제가 남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부위입니다. 부위인데 부위는 1912년에 신해혁명 때 선통제였습니다. 이제 강희제, 옹종제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선통제인데 그때 퇴위합니다. 당시에 퇴위의 조건은 뭐냐면 황실의 명치를 쓴다. 그다음에 자금성에 거주한다. 자금성의 재산은 황실의 것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점점 쇠락해서 결국은 이 1924년에 이 마지막 황제, 그러나 이제 퇴위한 부위죠. 부위는 남문으로 멋있게 나간 게 아니라 북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다시피 해서 천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성에서 퇴장했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퇴장당했고, 자금성에서 퇴거한 것이 이제 자기 조상은 남문, 오문으로 들어왔는데 부인은 북문으로 나가게 된 거죠.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갔습니다. 부인은 나중에 1932년에 만주국 황제로 일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황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했으나 본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별 의미는 없었던 그런 데서 중국에서도 그래서 괴뢰국이라고 합니다. 꼭두각시라는 뜻이죠.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전범으로 체포됐고 만주국의 황제로서 전쟁 범죄자로 체포됩니다. 그렇게 됐고 1959년에 사면을 받아서 정원사로 살고 있다가 196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북문이 바로 이렇게 생긴 신무문입니다. 아주 이렇게 신령한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문은 경복궁도 북문이 신무문입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뒤쪽이 가장 취약한 데죠, 목덜미가. 그래서 그 북쪽에서 그 황제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잘 지키고 있어야 하고, 그런 뜻의 맥락에서 신무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신무문이 황제를 다 지켜준 건 아니고 결국 빠져나가는 그런 퇴장하는 문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궁궐 건축들 속에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 청나라가 흥성하고 이렇게 쇠락했던 얘기들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청나라 역사가 사실은 약간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음미할 부분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익숙치 않은 부분이라 조금 듣기에 약간 어렵게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나라의 역사는 현재 신중국의 모태이기도 하고,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역사의 교훈도 있을 수 있고, 역사를 그 자체로 음미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양을 가거나 또는 피서산장에, 물론 일반적인 여행으로도 충분히 갈 만한 여행지입니다. 북경도 마찬가지고 자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데를 가시게 되면 약간의 그 역사와 관련된, 궁궐 건축과 관련된 역사를 조금 더 읽고 가시면, 가서 궁궐 건축 자체를 음미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약간 얹어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 중에 우리와 관련된 건 어떤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음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집 이야기가 굉장히 거창해진 것 같기도 하죠. 백성들의 살림집들을 쭉 한 바퀴 돌아봤고 지금 청나라 황제들이 거처하던 곳의 정치사를 쭉 한번 짚어보면서 두 번의 강의를, 두 번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낯설고 좀 그런 얘기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행객이니까 어디선가 길 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